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재밌는 이야기는요. 어떤 바로 이야기죠? 짜자잔! 이게 뭘까요? 아니, 이거 그 물고기가 네. 이게 덥석 잡으면 건져 올리고 미끼 아닌가요? 미끼? 맞습니다. 미끼 네. 정확합니다. 주식시장에도 네. 미끼 같은 주식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떤 거죠? 이거 이렇게 만약에 이게 주식이면은 네. 탁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주식인가요? 예, 바로 요게 스펙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펙? 예, 뭐 노트북 스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SPEC일 네. 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미끼 주식 스펙은 네. SPAC입니다. 대체 네. 어떤 거죠? 바로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인데요. 네. 네,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이냐? 바로 합병을 하는, 네. 합병이니까 이렇게 회사를 잡아먹는 요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차원의 용어입니다. 그러면 나 협병을 할 테니까 나를 잡아달라 그렇죠, 이러고 그렇죠. 있는 그런 회사네요. 네네. 이 스펙은요, 맨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요. 바로 액면가가 2,000원입니다. 오, 괜찮다, 괜찮다. 예. 할만한데요? 그래서 이 2,000원씩을 네. 모아서 뭐 20억이면 20억,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네. 회사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돼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시켜놔요. 그러면 예를 들면 네. 뭐 바이오 회사가 있다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봤더니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네. 비용도 많이 걸리고 조건도 까다로운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야,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와 합병을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상장회사가 되는 거잖아. 오, 이득이다. 그렇죠. 네. 일종의 뭐 우회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을 회사가 없을까라고 찾아보니까 다들 덩치들이 큰 거예요. 뭐 그쵸. 1,000억, 2,000억, 1조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 회사는 불과 몇십억짜리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기도 편하고 합병 속도도 훨씬 빨리 낼 수 있겠다. 요런 걸 노리고 네.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제도가 바로 스펙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스펙은 네. 뭐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스펙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원을 주고 이 주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나를 합병할 회사 없나 이제 서로 이제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병이 성사되면 네. 주가는 훅 오를 거고요. 그리고 합병이 완료되면 그 합병회사 주식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합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게 문제겠죠. 네. 3년을 딱 정해가지고요. 3년 동안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원금에다가 플러스 사실 그 돈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증권예탁원 같은 곳에 맡겨둡니다. 거기서 이자가 붙거든요. 괜찮다. 그렇죠.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붙여서 주주에게 되돌려줍니다. 손해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펙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원금 보장되는 주식이다. 이게 또 이야, 특징입니다. 괜찮죠? 주식이 원금이 보장이 네네. 되다니. 그리고 네. 상장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스펙. 근데 영어로 치시면 안 나올 거고요. 한국말로 스펙이라 스펙. 그렇죠. 검색해 보시면은 뭐 몇십 개의 스펙들이 지금 상장돼 네. 있는데 언제든지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장점 뭐예요? 자, 안정성과 유동성을 말씀드렸고요. 네. 이거보다 사실 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바로 수익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네. 중요하죠. 수익성. 지금도 이미 대부분 2,000원 위의 가격에서 매매가 되고 있고요. 합병이 논의되는 순간 주가는 점핑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5,000원이 넘는 스펙 주도 있다니까요. 와.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2배가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합병이 진행될 때 2,000원, 3,000원 가는 스펙들도 꽤 있고요. 마지막으로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네. 나는 반대합니다 라는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서 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그 주식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세 가지 음. 안정성, 안정성, 유동성, 유동성, 수익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것이 바로 이 미끼 같은 주식 스펙이라는 겁니다. 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잡아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돈 2,000원이면 2,000원으로? 되니까요. 아, 집에 좀 돈이 있는지 네.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원금 보장되는 미끼 주식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투자 이야기 주식회사 여의주 송혜민입니다. 조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옷이 아주 멋있는데요. 아우, 고맙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셨나봐요. 아니요. 정말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정말요? 네, 검색해가지고 샀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옷을 사본 적은 없는데 온라인으로 옷도 쇼핑하시는구나. 그럼요. 코로나19 이후에 네.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그 음. 건수가 훨씬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밥도 배달시켜 먹고 뭐 이런 플랫폼에서 우리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또 그리고 업종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좋아하는 그 전문가분 모셔주셨나요? 맞습니다.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예. 이선엽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터넷 산업은 좀 사실 굉장히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약간 막연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떤 산업이 있고 또 특징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랜선이라고 보통 많이 그러죠. 네.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끼리 연결된 건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제 모바일이 나오면서 그렇죠. 무선 인터넷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무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각각 하나씩 들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산업을 통칭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 쇼핑이 되겠죠. 네. 뭐 검색, 그리고 교육,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산업들까지 뭐 게임이 대표적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까지 해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있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네. 자,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면 강의를 한다라고 치면 우리가 강의실에 많이 해봐야 한 100명, 200명 모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강의하면 수십만 명이 들을 수도 있겠죠. 실제 인터넷 교육업체도 맞아요. 그럴 거고요. 예. 또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그 상점에 누가 가봐야 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유통 단계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야말로 예.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방법인 것 예. 같긴 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편리하고 더 싸게 즐길 수 있고 더 좋은 걸 고를 수 있죠. 네. 비교가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즐기지 못했던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인터넷 사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이런 현실에서 가상세계까지 가서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그건 진짜 랜선 세상인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인터넷의 어떤 그 확장은 무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사님,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좀 여쭤보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뭔가요? 네. 뭐냐면 인터넷도 이해가 되고요. 메타버스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 플랫폼이라는 건 뜻이 뭔가요? 우리는 항상 그 기차 플랫폼 맞습니다.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인터넷에서 플랫폼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기차역에 있는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네. 네. 예. 어떤 걸 모아놓는 걸 보통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무서운 기업인 게 플랫폼화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결국 독점적 구조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예전에 검색 엔진들이 야후가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구글 중심으로 재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독점적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뭐 담도 있었고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도 네.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네이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네. 요 모아놓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업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가지고 요 하나 가지고 채팅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바일도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도 붙이고 대리운전도 붙이고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동안은 대리운전 뭐 전화번호 따로 적고 뭐 그러다가 요거 하나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업 전반을 요 플랫폼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은 그 목표가 플랫폼화 되는 게 그렇습니다. 목표겠군요. 예, 플랫폼화 되는 게 목표고 네. 그 목표 안에는 역시 독점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이제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독점적 구조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반독점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거고 양극화와 관련해서 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요 플랫폼에 지향하는 바가 독점적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 플랫폼이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많이 모아놔야 되거든요. 네. 모으려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채팅 프로그램은 그 채팅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아놨기 네. 때문에 요걸 발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은 또 검색 엔진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네. 요 기업은 또 요걸 사람이 모아져 있으니까 요걸 쓰는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산업을 넓혀갈 수 있는 게 플랫폼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플랫폼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고 우리가 하는 업종만 이렇게 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AI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맞춤형 형식으로 해서 계속 내가 뭘 원하는지 계속 검색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춤형으로 뭔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플랫폼은 독점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관련 규제도 계속 나오면서 결국 시장과 관련된 반시장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니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은 이 산업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서 여기서 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업이 발전한 우리가 그 족적을 거려다 보면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인터넷 자체였죠. 그래서 인터넷 사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속도입니다. 그래서 뭐 4G냐, 5G냐, 뭐 6G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발전하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되고 이 속도의 혁명이 인터넷 혁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무선화죠. 네. 그동안은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만 했던 게 이제는 어디서나, 그죠? 보통 이제 anywhere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넷의 기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그 회사 다닐 때 초반기에는 그 랜선을 PC에 꼽아서 맞습니다. 항상 썼었는데 예. 어느 네. 순간부터 이제 그 랜선이 없어지고 예. 다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빠르잖아요. 정말 예. 많이 예. 바뀌었어요. 네. 예. 여기다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AI 산업이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2018년 이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AI에 비해서 보통 1700배 또는 7500배 이상의 성능이 갑자기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발전이네요. 그러면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살이 걸려있는 모습으로 네.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을 확장시킬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죠. 테슬라도 자동차지만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이 플랫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자율주행을 결국은 가능케 하는 게 이 AI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AI 기술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데가 역시 미국과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인터넷 사업에서 가장 큰 모습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 달려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도 AI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SK텔레콤, 그다음에 카카오로비트,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도 네. 지금 AI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음. 잘할 것이라고 믿고 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초거대 AI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AI만 해도 사실 조금 어려운데 초거대 AI 이거는 그건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초거대니까 뭔가 좀 크게 네네. 해요. 예. 네. 결국 이게
AI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가 엄청난 신경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런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신경 조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AI도 이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요게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개발한 GPT-3라는 요 프로그램 자체를 초거대 AI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데요. 네. 20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앞서 말했던 신경망과 같은 걸 파라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1억 개 수준이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GPT-3 같은 경우는 예. 1750억 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2018년에 비해서 2020년 기준으로 놓고 거의 볼 때는 2,000배가. 네, 그렇습니다. 와. 2,000배 가까운 성능이 갑자기 이렇게 개선이 된 네. 거죠.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면서 달라진 건데 초거대라고 할 만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신경망, 즉 파라미터 수가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얘들이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학습을 할 때 자연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네. 이 초고대 AI는 거의 완벽하게 자연어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무섭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예.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네네네네. 단순히 그런 정도였다면 이 초고대 AI는 실제 생각을 하고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다른 건데 미국에서 주요 경제학회라는 이런 학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GPT-3라는 AI가 논문을 썼는데 그 경제학자들이 이게 누가 썼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논문을 AI가 스스로. 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5분에 하나씩 논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이런 사례들을 쓸 수 있었을 정도로 이 초거대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만큼 175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려면 컴퓨터도 슈퍼컴퓨터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할 수 없고 네. 초대기업 중심으로 AI가 굉장히 커지면서 안타깝게도 이 AI 산업도 중소기업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테슬라가- 초거대 네. AI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다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아, 네. 테슬라가 개발했었고 네.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는 기업도 네. 하이퍼클로버라는 초거대 AI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GPT-3보다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야, 우와. 세상에. 거의 2,000억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자연어를 굉장히 잘 습득을 하는데요. 저희 집에도 클로버 한 대 있는데 저희 제 말 잘 있어요. 예, 예. 잘 단순한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번역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이 하는 번역 프로그램보다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번역 프로그램이 일본어, 중국어는 훨씬 더 완벽하게 이야. 번역을 하는 게 제가 요 우리나라 번역 프로그램 가지고 실제 중국인한테 대화를 하면 네네. 중국인들 보면 왜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니 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릅니다. 그 정도로 발전이 돼 있고 이게 음. 결국엔 번역사들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 그래서 정도로 제가 대단하다고 영어 보시면 공부, 되겠습니다. 중국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잘하시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인터넷 산업에서 중요한 한 축이 게임이잖아요. 예. 이 게임 산업의 특징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전에 비해서 달라졌다면 역시 모바일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죠. 게임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었다는 거고 또 기계들이 발전하면서 고성능 게임들이 이제 네. 됐다는 게 기본적으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로 하고 뭐 PC방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도 PC방은 잘 되고 있지만 현재 전체 게임의 50% 가까이가 모바일 게임입니다. 네. 그만큼 모바일에서 초거대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것 같고요. 이 게임 산업은 역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신작입니다. 진짜. 네.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히트를 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초대작권 이런 게임들을 많이 나온 게 옛날에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읽었죠. 실제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오, 그래요. 그래서 뭐 리니지라는 것도 그렇고 보면 공성전을 하는 거 이런 거 거대한 거 하려면 그만한 상상력들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신작의 어떤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게임도 수출 산업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이 얼마나 세계인들이 글로벌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게임을 제일 많이 하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게임을 허가하는 걸 판호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판호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즉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서 할 수 있게 되느냐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점에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새로 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IP를 활용한 게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IP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게임 업체들은 어떻게 산업을 가져가냐면 기존에 있던 대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대작이 태어나면 요 대작의 사이클을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리니지 오래 오래 해야 쓸 될 수 있도록. 거고 예. 배틀그라운드를 오래 해야 될 네, 거고 네, 네. 이걸 일단 오래 하게 하면서 그 벌어들인 돈으로 본인들의 신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다음 신작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여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2시간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노동 집약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건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52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줄여나갈 거냐 여부도 게임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그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 또 굉장히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 이런 광고들 보면 이미 게임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 게임 유저들도 많고 게임을 잘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게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게임에 빠진 애들은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죠. 예, 뭐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게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 제페토라든가 네. 뭐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라는 것도 요새 아주 큰 화두가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메타버스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더라면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하고 좀 다른 모습인 건데 특히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가장 큰 세대가 MZ세대. 네. 그 중에서도 10대 중심입니다. 아. 자, 10대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10대들은 태어나서부터 휴대폰을 들고 태어나는 세대예요. 그렇네요.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 어렸을 때 컴퓨터라는 게 없었던 세대라서 네. 나이 먹으면서 한 거지만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밖에서 노는 것보다 연결해서 노는 게 훨씬 더 어. 자연스러운 애들이다 보니까 네. 10대들 중심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전 연령층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기존에 있었던 가상현실하고 다른 건 뭐냐면 네. 저의 아바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가상세계에서 내가 들어가는 건데 내 분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전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영화 메디 플레이 1이라는 거에서 보시면 저 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게임을 하고 뭐 네. 전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경제생활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에 있던 현실 세계와 또 다른 가상 세계가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세상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눠지는 요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네. 네, 신입사원들 같은 네. 경우도 이제 모일 때 네. 그 아바타를 해서 메타버스에서 모이기도 하죠. 연수원 네. 교육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고. 옛날에 연수원 교육도 하고 뭐 해병대 교육도 근데 그건 진짜 옛날식이고요. 실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 해병대 교육했다가 절반의 애들이 그만둔 적도 있어요. 세상에. 내가 군대도 해병대 안 갔는데 왜 이런 걸 받느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고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게임, 엔터, 쇼핑, 건설 모든 분야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도 미리 지어보는 거죠. 네. 지어보고 실제 아바타가 들어 살아도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이 공간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음. 여러 아파트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항공 같은 경우도 비행기를 먼저 만들어 보고 내가 그 비행기가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할 때도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내가 아바타가 돼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지금 온라인 교육에서 좀 더 지나가면서 이제 내 아바타가 가서 강의를 듣는 거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러면 더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촉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산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산업이 이제는 현실도 있고 가상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네. 인터넷은 그 중간 단계였었어요. 아하하.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연결. 그렇죠. 연결만 하는 거였다면 네. 이제는 나도 이 인터넷에 같이 들어가 주는 이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게 메타버스가 되는 거니까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시간 공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 무궁무진한 산업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네. 또 게임 회사들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 활동을 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선거에도 활용될 수 있고 사실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모두 인터넷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향후에 기대되는 게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너무 아주 다양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인터넷, 플랫폼, 게임, 메타버스까지. 메타버스, AI 뭐 와. 아주 풍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인터넷 산업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고요. 관련된 회사들에도 아마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좋은 말씀해 주신 이선님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업종 분석을 함께 해봤는데요. 네. 정말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투자할 때 꼼꼼히 유념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